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기와 도서관 올해 마지막 편입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디자인. 제 1년 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 얘기, 결론적 얘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식기반 서비스를 했지만 실은 모든 서비스가 다 지식기반입니다. 경험 기반이고 지식기반이고. 근데 이제 지식기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이게 지식을 서비스하는 거야? 아니면 자기 경험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무언가를 서비스하는 거야? 어떤 노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얘기.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소통, 모든 교감, 모든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의 교감과 소통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좀 우려를 하는 분들은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고는 우리는 서로 만나지 않을 것 같다. 전부 망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같은 기술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대한 방법. 저는 그걸 전부 다 서비스라고 묶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서비스에는 결국 그것의 절차적인 얘기, 과정에 대한 얘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럼 만들어질까? 어떻게 그렇게 구성하고 구상할까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까 합니다. 가장 기본은 기술이겠죠. 뭐든지 하고 몸뚱아리가 있어야지 서비스도 가능한 것이고, 예전에 얘기를 한다면 뭐가 있어야 그런 공간이 있고 그런 환경이 구축되어야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뭘까? 놓고 보니까 ICT, IT라는 얘기죠. DT, 정보통신기술이랑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여지까지 했던 서비스가 어떤 데 지금 와서 새롭게 서비스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려고 들고 서비스를 통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가가치를 만드는 수단이라고 설명하려고 하느냐의 가장 근본은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예전에는 서비스는 내가 물건을 파는 방법의 일환으로 중심에서 파는 사람 시각에서 설계를 다 했습니다. 가게도 열고 물건도 배달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물건을 깔아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살 거야. 지금 상당히 고자세였다면 지금은 경쟁이 치열하고 그 경쟁의 공간이 굉장히 각축전이 되었죠. 시골 장터를 가보면 아실 겁니다. 많은 상인들이 나와서 물건을 팝니다. 상인들이 물건 파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상인들은 이용자들이, 소비자들이 보고 쉽게 고를 수 있도록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 저 물건 저기 보이네? 소리 지르는 것도 내가 좋아서 알아. 아, 오늘 고등어찌개가 맛있을 겁니다. 오늘 고등어찌개 지금 이 좋은 고등어 사가십시오. 아, 내가 뭘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상상력 속에서 고등어가 눈에 띄게 만들고, 옛날처럼 고자세로 숨겨놓고 앉아서 딱 있다가, 뭐 있습니까? 몇 개 필요한데 기다려 갖고 올게. 이런 식의 장사. 수요 공급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해서 경쟁이 치열해져. 그래서 정보통신기술하고 데이터 기술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공간 개념 속에서 그 잡히지 않는 서로 거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하지? 어떻게 내보내지? 우리가 줌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화상회의를 합니다. 그게 예전에는 불가능해서 안 했을까요? 예전에도 가능했지만 그 가능한 것이 지금 정도로 수월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데이터 양도 있고요. 그 데이터 보내는 시간도 있고요. 엄청난 정보량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그걸 감당할 만한 네트워크도 되어 있지 않았고, 그걸 감당하려고 하더라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었고,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ICT는 대체적으로 인프라에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하는 거라면, 데이터 기술은 그 속에 주고받아진 데이터들이 어떤 것이 있지? 그냥 훑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통해서 한번 어제 이러이러한 손님들이 왔는데 이러이러한 손님들은
내 가게를 안 가고 다른 가게를 갔어. 그래서 왜 그 가게에 간다 해서 관찰을 해봤더니 이런 일을 하더라. 집신 파는 아버지와 아들 얘기도 그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열심히 집신을 삼아서 장날 장터에 가서 파는데 아버지 건 완판이 되는데 자기 건 항상 남아서 돌아오고 아무리 아버지에게 물어봐도 안 가르쳐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털하고 돌아가셨다잖아요. 집신을 메고 그 집신에 맨 다음에 나오는 그 털들, 까치레기들 그걸 전부 다듬어서 하니까 아버지 건 잘 팔리는데 아들 거는 안 팔렸거든요. 그게 대단한 기술도 아니고 뭐 대단하게 비용이 많이 드는 일도 아니지만 사람을 관찰하고 사람들의 만족도를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지를 통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집신의 크기도 커졌다가 사람 발에 맞게끔 조정돼서 여러 종류의 집신을 아무것도 할 것이고 집신 바닥에 뭘 깔아서 조금이라도 덜 물에 젖게끔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별별 기술들이 조금씩 보태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것. 그게 저는 데이터라고 생각하는데 그 데이터들이 아무리 많아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라는 말처럼 그 구슬을 어떻게 상대편에게 보여주고 인식시킬까. 그게 제가 볼 때는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전달하는구나. 저런 것들이 있었구나. 데이터도,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지만 그 데이터를 잘 가공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통계에서 얘기하듯이 데이터와 자료의 차이를 운용하면서 잘 정교하게 정리되었을 때 우리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기술이 약간 떨어졌을 때 데이터를 그렇게 좀 뭐랄까 포매팅해서 같은 형식을 구하게 하고 쉽게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작업이지만 지금은 AI가 어서 데이터를 읽을 때 그걸 주제 뭐 이렇게 다 따지고 키워드를 추출하고 물론 내부 작업을 하겠지만 그런 거 없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자기가 굉장히 다양하게 가공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술은 서비스 디자인,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키오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두서없이 키오스크 얘기 참 자주 합니다만 키오스크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중간에서 화면을 통해서 거래를 하는 방법입니다. 뭐 검색도 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도 할 수 있고요. 광고도 할 수 있고요. 심지어 소비자가 직접 컨택해서 결제도 할 수 있고 물건을 주문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른 그것의 여러 버전이 우리가 모바일 전화기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PC 인터넷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의 대표성으로 우리가 한번 키오스크를 들어봅시다. 키오스크에 딱 접근하는 사람들이 특히 나이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합니다. 또 하나는 그 매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다. 근데 실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키오스크 설계가 소비자, 이용자 친화적이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가, 개발자가 자기 시각에서 쳐다보고 파는 시각에서 설계를 하면 사는 사람 쪽에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책을 딱 들고 있으면 제일 먼저 목차를 들여다봅니다. 목차는 누구를 위한 구조일까요? 저자를 위한 구조입니다. 자기가 쓰고 싶은 말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용자가 독자가 계속 따라 읽으면서 저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책을 완전히 읽지 않고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찾으려고 할 때는 그 내용이 이 목차 안 어디에 있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색인입니다. 색인은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저자와 독자가 소통할 수 있는 키워드, 어휘를 통해서 그 어휘가 나오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색인을 두는 이유는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키오스크의 화면이 종이책처럼 여러 페이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용자, 소비자가 판매자를 만나서 얘기 나눌 때 그 판매자 단계별로 쭉 주고받는 얘기가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한 화면에서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 넘어 화면이 사라지면서 바뀌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저 기계가 내가 하는 걸 제대로 알아먹나? 내가 했던 말을 제대로 기억하나? 그런 의심도 들고,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기기는 손으로 터치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심한 경우는 이렇게 밀어내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 변화랑 기술적 접근성을 모르면 엄청 당황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동그랗게 단추를 넣고 여기로 손으로 누르게끔 하면서도 그냥 가만두는 것하고 누르시오를 써주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에게는 글씨가 있든 없든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내가 어디를 눌러야 하고 뭘 눌러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난감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겠죠. 시간이 경과하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작업일 거예요.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예전 매장에 갔을 때 직원과 대화할 때 이렇게 했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직원이 물어보는 대목을 어떻게 구현해낼까, 직원이 추천하는 대목, 직원이 상대편의 말을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확인하는 대목,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요소에 밀어넣어주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를 잘 만든다는 것은, 사방 키오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프로그래머도 참 돈 많이 벌겠다 하지만, 프로그래머가 할 수 있는 것은 코딩이고 논리적 전개는 가능한데, 그걸 어떤 순서, 어떤 절차, 어떤 과정을 하고 어떤 목적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할까는 실은 그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일해본 경험이 없거나 그 물건을 팔거나 그 물건에 대한 속성을 알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그냥 깡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이래? 왜 내가 원하는 건 안 가져다줘? 이상한 게 자꾸 나와. 소비자가 무식해서. 아니요. 소비자가 무식하면 키오스크를 안 쓸 것이고, 키오스크 안 쓰면 가게는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얘기할 때 항상 뭐냐? 소비자, 이용자 중심, 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는 얘기가 전제되는 거예요. 지식 기반보다 더 중요한 게 고객 중심의 서비스라는 얘기죠. 그래서 키오스크 하나만 쳐다봐도 이 가게가, 이 기계가 얼마나 잘 자기가 파는 물건과 효용성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효용과 효율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것의 시작이 문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왔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과 사람이 공존해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장을 지어도 기계가 돌아가면 사람이 멀찌감치 있어도 공장의 기계가 알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와 사람이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일을 해가는 거예요. 뭐가 중요할까요?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의 동선을 파악하고 서로의 행동 거지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접근하면 안전을 우선시해주고, 사람은 그 친구에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고 명령을 넣어주고, 이런 일들이 섞여 있어야 기계 작동이 수월하고 사람이 그 점에서 자기 일을 수월하게 진행하면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결국 서비스의 기본은 이해입니다. 상호 이해. 다르게 표현하면 문화겠죠.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저게 저런 의미를 갖는 거구나. 제일 쉽게 웃는 얼굴, 인사하는 모습, 깔끔한 복장,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 다음에 외의 것들은 저 친구가 왜 절로 가는지, 왜 저걸 들고 나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 일반적인 보편적인 경험을 끌어내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지식 기반 서비스의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종합해놓고 보니까, 아, 결국 이거는 공정에 대한 얘기구나. 어떻게 일이 진행되지에 대한 얘기고, 일이 진행되는 다음에 피드백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얘기할 때 이 시스템이 이렇게 다단계 있습니다. 기업을 가보십시오. 문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사 사람들이 또는 경찰서, 형사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뭐 해야 해? 보고서 써야 해. 그리고 그게 굉장히 힘든 일. 자기가 뛰어다니고 도민 잡고 하고 일하는 것들이 내 일인데 난 쓸데없이 기록을 만들고 있어야 해. 내가 오늘 했던 일을 정리를 해야 해. 그리고는 쌓여가기만 합니다. 중요한 건 그 기록이 데이터로 다시 활용되어지고 피드백 되어질 때 비로소 시스템이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일을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그런 기록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때 얼마나 수월하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한 것 중에 재밌는 경험이 있었어요. 오래된 얘기죠. 우리 예전에 보면은 동네 밤에 야간 순찰을 돕니다. 순경이 쭉 돌아다니다 어느 집에 가서는 뭘 꺼내서 끄적끄적 적어도 넣어놓고 가고 합니다. 그 소위 체크 포인트도 있고 체크 포인트에 누가 몇 월 며칠날 여기 몇 시에 지나갔으면 다 표시해놓고 다닙니다. 그 기록을 다 모아놓고 나면 아, 오늘 순찰을 어떻게 돌았구나가 다 나옵니다. 엄청 일이죠. 찾아가는 것도 일이지만 끄적끄적 써줘야 하는 것도 일이고 그 쓰지 않으면 내가 지나간지 모르니까. 근데 유학을 가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도 야간 순찰을 도는데 순찰꾼 옆에 통을 하나 차고 다니더라고. 그럼 어디 건물에 조그만 구석에 가더니 열쇠를 거기서 매달린 열쇠를 두고 자기 통에다 딱 돌리더라고. 아, 저 통에 열쇠를 돌리는 순간 내가 몇 시에 이 포인트 정확한 시간에 여기 지금 내가 왔어 하는 기록으로 쭉 남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통 하나 들고서 탁 주면 거의 실시간으로 이렇게 돌았구나 하는데 저 종이 쪽지에 남겨진 것들은 누군가 또 다시 수거하러 다녀야겠죠. 그래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심한 경우는 한 6개월, 1년에 그럼 무슨 일이 터져야 그때 가서 비로소 뒤져다니고 또 분실 소실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고 기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아, 이런 기술들을 그렇게 응용할 수 있는 역량. 저걸 여기다 엮으면 어떨까? 그런 거. 지금 어떨까요? 퍼슨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용의자, 주인물, 관찰인물. 실시간으로 사람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용태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신문을 파악하고 그 행동 행태를 분석하고 뭘 할지 예측하고 또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아, 저 사람이 살인할 것 같아. 위험자야. 전혀 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패턴을 분석한다든가 하는 것들. 실은 AI가 하는 일의 거의 99%가 패턴을 분석하는 일이고 확률적으로 수렴해서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작업들이거든요. 그게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든 거야. 통계가 주는 장점이죠. 이점이. 내가 나도 모르게 했던 행동의 결과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것, 지식 기반으로 일을 한다는 것, 서비스가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근본은 그것이 어떻게 기록되어지고 그게 어떻게 구축되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쿠팡 사태에서도 볼 수 알 수 있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빼가고 무슨 일이 벌어졌지가 로고 파일이 다 남아있고 그 로고 파일을 분석해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진짜 AI를 제대로 쓸 거라면 로그 파일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으면서 야, 이게 문제가 있다, 뭐가 달라졌다 체크도 하고 연락도 해주고 확인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실시간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론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인력이 많이 투입될 수 있지만 결국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이 뭐지? 돈 벌기 위해서? 아니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예.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잘 짚어봐야 돼요. 쿠팡이 로그인하는 과정을 단순화시켰다. 아, 소비자를 위한 거야. 아니,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쉽게 해킹해서 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고 나 대신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검증하는 작업이 중요해. 그럼 그 검증 자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들어오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든지 설득시켜서, 아, 저게 나를 위한 일들이고,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어쩌면 나중에는 소비자 쪽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로그인할 때도 자기 작업을 들어갈 거. 데이터를 그쪽에서 오는 피드백 거꾸로 여기서 해석해서 내 데이터다, 뭐 이걸 서로 교감하는 작업들, 해시코드를 맞추는 작업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것이 뭘 엄청 그림을 잘 그려서 그래픽하게 해서 이쁘게 보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의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게 어떻게 기록으로 남아서 데이터로 활용되어지면서 피드백하고 소비자를 이해할 수 있고 소비자가 의도한 바를 소비자가 요구한 것을 얼마나 잘 제공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특히 공공 서비스에 넘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 이거 잘 만들었어. 잘 만들었어는 현재까지 얘기고 이게 미래도 통할까? 그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왜? 계속 사람도 바뀌고 기술은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도서관을 보면 답답하다는 게 도서관에서 하는 일이 뭐니? 그럼 책을 빌려주고 책을 정보를 지식을 다루고 지식이 소통되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누가 아는 게 뭐지? 아, 도서관 전산화를 할 때 사사들은 전산에 귀한 게 뭐지? 없습니다. 예전에 나온 기술도. 도서관 책을 외부 사람이 쓰면 다 들어가고 건축 책을 들어가고 30년 전, 50년 전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이 그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도서관이 매번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이용자를 관찰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읽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구축할까. 별별 얘기가 다 나오지만 주 분류 시스템에서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디자인한다는 서비스 디자이너로서 사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우리의 일이 뭔지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올해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